밴쿠버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살 거라고요. 여러분은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시나요? 한국 분들 대부분은 캐나다에 대해 넓은 자연 환경, 다양한 문화적 배경, 사람들이 친절하고 살기 좋은 국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클레어는 캐나다 밴쿠버가 아닌 한국에서 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녀는 모국인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서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웨스트 밴쿠버에서 온 이제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이후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살기 좋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지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한국에서는 캐나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지요. 저도 제 모국인 캐나다를 굳이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에 비해 정말 불편하고 안 좋은 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는 한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인 저를 왜 그렇게 부러워하는지 이해하기 정말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살기 좋다는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 한국으로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캐나다 국민들이 아시아와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캐나다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아시아의 문화를 떠올릴 때는 대부분이 고정관념처럼 생각하는 아시아의 아름다움은 바로 일본입니다. 놀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서양인들 중에서 특히 캐나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크게 관심 없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저의 모국인 캐나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거부감이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수준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아시아인들을 그저 자신들보다 가난하고 문화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고 인식하는 어이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캐나다인들이 동양인들에게 가지는 우월주의적 태도가 한국에 오고 나서야 크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어이없게 한국과 북한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중국과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한국에 대해 아는 사람들조차도 벤츠나 BMW 같은 럭셔리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거의 없이 현대랑 기아만 타는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한국 문화가 캐나다 사회에 엄청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월적이고 배타적이던 캐나다 사회에도 한국 문화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한국 문화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스며들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적 파워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중동 국가들까지도 모두 점령한 한류라고들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중동 국가들보다 한국 문화가 더 침투하고 점령하기 어려운 나라가 캐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밴쿠버에서 가장 번화한 랍슨 스트리트 이외에도 다운타운 여러 곳에 코리안 레스토랑과 코리안 마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가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용하려는 손님들의 웨이팅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답니다. 한국 가게들뿐만 아니라 현지 레스토랑들이나 가게들에서도 K-팝이 여기저기 흘러나오고 있고 한국 영화들도 캐나다 여러 지역의 극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려는 캐나다인들이 점점 늘어나자 코리안 랭귀지 코스가 있는 학원들도 계속해서 같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학교나 직장인 모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도 한국 문화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캐나다인 전체가 K-팝과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캐나다에서 해외여행 국가 인기 순위 1위가 한국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BTS나 다른 한국어가 쓰인 티셔츠들을 많이 입고 다니며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큰 관심을 가지고들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태원 클러스 등등 이외에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뉴스 기사로도 나오게 될 정도로 한류 붐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 이제는 보수적인 캐나다인들도 한류를 인정하고 있고 대중 매체에서도 한류에 대한 보도가 넘쳐나다 보니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요? 저는 좀 달랐을 것 같다고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다른 캐네디언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UBC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회계사로 몇 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차량, 로봇 시스템, 드론 등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하는 회사에 재무 분석가로 스카웃되어 근무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한국지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발령받아 한국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한국 같은 곳으로 나를 보낸다고 하며 발끈해서 아무리 최고 재무 책임자 직함이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었지요. 어떻게 나 같은 인재를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근무하라는 건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동안 내가 너무 워커홀릭으로 앞만 보고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식년이다 생각하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도 취할 겸 완전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적도 없던 회사의 한국행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을 때여서 여러 가지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스카이 트레인도 없는 서울은 밴쿠버에 비해 확실히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지요. 큰 기대와 별 생각 없이 한국을 방문한 후에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밴쿠버 국제공항의 시설이 꽤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의 공항에 비교해도 심지어 캐나다 내의 다른 공항에 비교해도 시설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보니 밴쿠버 공항보다 깜짝 놀랄 만큼 훨씬 훌륭하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마주하게 되어서 그런지 놀라움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그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그야말로 뭔가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더라고요. 밴쿠버에서 순간이동으로 미래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공항의 규모가 크다 보니 한 번에 많은 항공편과 입국자들을 소화해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요. 입국 심사까지 여러 갈래로 길게 늘어진 어마어마한 줄들을 보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 피곤함들이 몰려오면서 내 차례 올 때까지 계속 서 있으면 다리가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줄이 금방금방 줄어들더니 너무 빨리 제 차례가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줄이 줄어들 수 있지 의아해하며 보니 몇몇 줄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되어 있어 여권만 스캔하면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라의 첫 얼굴인 공항에서부터 최첨단 디지털화로 수속 시간을 단축시켜 놓은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회사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놀라움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만들어 진출한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들도 다들 너무 친절해서 한국의 첫 인상이 너무 좋았고 첫날부터 행복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공항이 이렇게 넓은데 나 혼자서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짐을 찾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뭔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뭐지 하며 봤더니 길을 안내해주는 로봇이었습니다. 실생활에서 벌써 이렇게 로봇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니 반면에 캐나다는 어떻게 한국처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지 하며 답답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길 안내 로봇 덕에 가려던 곳까지 편하고 쉽게 빨리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천공항에서 놀랐던 점은
속도 빠른 와이파이를 제공해준다는 점이었어요. 그것도 무료로 말이지요. 밴쿠버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전 대기하면서 급하게 일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료를 떠나 속도가 너무 느리고 시간 제한 있다는 점이 인천공항과 비교해서 크게 아쉬웠던 점입니다. 속도가 캐나다 집에서 사용하던 것보다도 빨라. 이렇게 규모가 크고 넓은 공항에서도 빠른 속도의 안정적인 와이파이를 제공해준다니 여태 캐나다에서 사용했던 인터넷은 뭐였나 싶더라고요. 회사에서 보낸 픽업 기사님을 만나 서울로 이동하면서 창 밖으로 본 바깥 풍경들은 제일 첫 느낌은 너무 깨끗하다는 점이었어요. 또한 높은 건물들과 화려한 시설들을 보면서 여태까지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처음 1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한국 생활을 경험하는 동안 저는 하루하루 갈수록 한국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24시간 편의점이 집 근처에도 여러 곳이 있고 늦게까지 하는 레스토랑도 회사나 집 근처뿐만 아니라 서울 어디든 굉장히 많아 생활하기에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밴쿠버 상점들의 문 닫는 시간은 오후 6시 전후로 문 닫는 곳들도 많아 퇴근 후 들리기에 애매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늦게까지 하는 곳은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가게 몇 군데뿐이고 그것도 새벽 아주 늦게까지 여는 곳은 없고요. 차이나타운 가야 24시간 하는 음식점이나 늦게까지 하는 버블티 가게들이 있는데 한국처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건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또한 놀라운 점은 그렇게 늦은 시간에 다녀도 치안이 굉장히 안전하고 소매치기와 같은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비싼 핸드폰이나 가방 등을 놓고 화장실에 가도 한국인들은 분실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이스트 헤이스팅스 거리는 노숙자들의 성지로 불릴 정도로 치안이 안 좋은 곳인데요. 차를 타고 가다 이쪽 거리에서 신호라도 잠시 걸려 멈출 때면 차문을 다 잠글 정도로 치안이 좋지가 않은 곳이에요. 제일 번화하다는 랍슨 스트리트 곳곳에서도 노숙자를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어디에서도 노숙자들을 보기가 힘들고 값비싼 노트북, 스마트폰, 명품 가방 등이 있어도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에 절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웠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받았어요. 또 놀라웠던 한국 문화 중 한 부분이 택배였어요. 외국은 택배를 문 앞 배송으로 받는 경우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처럼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택배 상사들을 그냥 다 문 앞에 두고 가는 문화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캐나다에서는 택배 기사가 집에 왔을 때 부재 중이면 다음날 택배 회사로 직접 찾아가야 물건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캐나다의 경우는 배송이 진짜 빨라도 5일 정도는 걸리는 게 기본이다 보니 한국 택배의 빠른 배송 시간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상 배송 기간은 2주 정도 잡아두는 것이 마음 편한데요. 근데 이것마저도 자주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캐나다의 경우 상품 배송이 느릴 뿐만 아니라 배송비도 비싼데요. 반품할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지요.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속이 터져버린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택배비가 저렴하고 무료 교환도 가능한 경우가 많고 주문한 다음 날 도착할 정도로 배송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게다가 다양한 업체들에서 전날 밤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에 문 앞에 도착되어져 있다니 캐나다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지요. 캐나다는 상점문도 일찍 닫아서 다음 날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하기 힘든데 한국은 늦게까지도 여는 가게들도 많은데도 더 편리한 문 앞 초고속 배송까지 있으니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한국 외에 또 어디 있을까 싶네요. 이러니 제가 한국을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겠지요. 제 지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랐던 점은 한국의 저렴한 택시 요금이었더라고요.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한다는 점에 놀라고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불러내가 있는 위치까지 바로 와서
목적지까지 최적의 루트로 데려다주고 내가 있는 위치도 실시간으로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굉장히 놀라워들 했었지요. 캐나다는 택시 요금도 비싼데 15에서 20%의 팁까지 더해서 줘야 하다 보니 택시 요금이 부담스러워 거의 이용할 일이 없었던 지인들도 한국에 와서는 부담 없이 이동할 때 택시를 많이 이용했답니다. 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캐나다에서는 팁을 주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팁을 주게 되는데요. 팁의 기준은 대개 서비스의 만족도와 함께 식사나 음료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팁은 전체 계산 금액의 15% 정도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 식사가 10만 원 정도 나왔다면 팁으로는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주는 편이지요. 그러나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거나 만족스러웠다면 더 높은 금액의 팁을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술을 함께 마신 경우에는 팁을 더 주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한국 대형마트에서 소주 한 병이 1,300~1,400원 정도 하고 식당에서 소주를 시키면 4~5,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요. 밴쿠버에서는 주류는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살 수 없고 주류 매장에서만 살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소주 한 병 가격이 리퀴어 스토어에서 10불 정도 하고 식당에선 18불 정도인데요. 이것도 몇 년 전 가격이니 더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이 가격에 계산할 때 추가로 세금과 팁까지 줘야 하니 밴쿠버의 식당에서는 소주 한 병에 적어도 25,000원 정도를 내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똑같은 소주에 비슷한 서비스를 받는데 가격은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캐나다에서는 패스트푸드 같은 거 외에는 한국처럼 부담 없는 가격에 식사를 사 먹는 게 쉽지 않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국인 동료들에게 얘기해주면 캐나다 사람들은 외식 잘 안 하면 집으로 배달시키거나 밀키트로 요리해 먹냐고들 많이 물어본답니다. 그럼 저는 모든 종류의 음식들이 손가락 하나로 주문되고 배달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해주지요. 또한 요즘 한국에서는 밀키트들이 너무 다양하고 맛있고 간편하게 나와 생활하기가 더욱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는 냉동식품들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게 대부분이고 배달 음식도 피자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놀라고 만족스러워했던 부분은 바로 한국의 의료 서비스예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감기만 살짝 걸려도 병원 가고 뾰루지 하나만 생겨도 쉽게 병원을 이용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감기로 병원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캐나다에도 한국의 건강보험과 비슷한 시스템인 메디케어라고 하는 의료제도가 있는데요. 가입한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에요. 가끔 한국 분들이 캐나다는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무료로 출산하고 수술비도 무료여서 좋다며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나 복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일부분만 보고 캐나다 의료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도 자주 발표되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GDP가 높은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의료 수준과 시스템이 가장 하위권인 나라입니다. 산부인과 쪽만이 아닌 안과, 치과 등과 같은 다른 분야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보셔야 한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수술을 제때에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도 있고 운이 안 좋으면 웨이팅이 너무 길어 수술 날짜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며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 겨우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의료사고로 인해 수술 중 사망해도 보상 없이 끝나는 사례도 자주 있었답니다. 예약을 해야 진료를 볼 수 있는데 예약 잡는 게 어렵고 오래 기다려야 하고 예약한 날이 돼서 시간 맞춰가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치료비 역시 고가이고 처방받은 약값 또한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진들과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고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이며 고도화되어 있으며 서비스가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되지요. 한국 지사에서 근무한 지 1년 가까이 되어갈 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가기 싫어했던 한국에서 근무하느라 고생했다며 한국지사도 어느 정도 세팅이 완성되었으니 본사로 다시 돌아와도 좋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저를 이제 와서는 한국에서 떠나라니요. 천국 같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매일 행복해하고 있는 저에게 그런 연락을 하다니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사표 낼 준비까지 하고 한국지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지요. 캐나다 본사에서도 제가 필요하다며 돌아오기를 요청했지만 제가 한국지사에서 계속 근무를 못하게 된다면 그만두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자 훌륭한 인재를 잃을 수는 없다며 한국지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오케이를 받았답니다. 정말 저에게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며칠간이었어요. 더 잘 적응해서 살기 위해 요즘 매일 2시간씩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국 친구도 많이 만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열심히 보고 있답니다. 제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저의 자랑스러운 한국 생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랍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미모의 국제회계사 클레어 양의 사연이었습니다. 클레어 양이 한국에서 정착도 잘해서 잘 살 수 있게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클레어 양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클레어 양의 사연을 전하면서 따뜻한 감동도 같이 전해보세요. 다음에 더 멋진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사연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이 됩니다. 이상 정많은 클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